밀레니얼 세대보다 중요한 세대, 노년의 재발견. 주로 최신 기술 분야를 취재하는 언론인 제니퍼 졸리는 US투데이의 기관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얼마 전 일을 그만둔 어머니는 최신 기술에 정통한 노년층의 대표적인 사례다. 어머니는 인터넷으로 여러 사람과 대결하는 워즈 위드 프렌드라는 게임에도 능숙할 뿐 아니라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는 법도 잘 알고 있다. 셀카 찍는 솜씨도 나쁘지 않다. 졸리의 결론은 이렇다. 생각해보면 머지않아 이렇게 매일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을 부담없이 접하도록 의사들이 노년층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권할 것 같다. 실제로 노인학 연구에 실린 미시간 주립대학교 교수 실라 코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노년층 가운데 인터넷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적게 나타났다. 정작 노년층 당사자들은 이런 결과를 놀랍게 여기지 않는다. 70세의 예너나 맥클레스키는 엉덩이 고관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나는 폐쇄된 상황 속에 갇혀있고 싶지 않다. 알고 지낸 사람들을 비롯해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은 싫다. 인터넷은 맥클레스키에게 가족과 친구, 그리고 여행거리를 되돌려 주었다. 기술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주문은 노년층과 관련해서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의학과 영양학, 생명공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일어난 혁신으로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랫동안 삶을 즐기게 되었다. 2030년이 되면 70대의 평균적인 삶은 지금의 50대의 평균적인 삶과 비슷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나노기술 같은 새로운 기술이 젊은 세대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주도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나타나는 놀라운 혁신과 발전의 상당 부분은 60대 이상 노년층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다. 랜데버라는 신생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 회사는 가상현실 장비들을 개발해 노년층이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랜데버는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개발해 이런저런 사정으로 밖으로 나가 세상을 돌아볼 수 없는 노년층에게 제공하려 한다. 랜데버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카일 랜드의 말이다. 가상현실 장비를 머리에 쓰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리거나 공예 작품을 만들 수 있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파리의 에펠탑 꼭대기에 올라갈 수도 있다. 또한 랜드는 사람은 고립감을 느끼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상승하는데 이 가상현실 장비를 사용해 일종의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6명이 이 장비를 착용하고 동시에 같은 일을 경험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들은 무선 연결 기술을 통해 똑같은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이 가상현실 장비는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이른바 화상치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실제라고 착각할 정도로 정교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예전에 의미 있는 경험을 했던 장소로 데려가는 방법은 대단히 유용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노년층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또 다른 첨단 기술은 기계 외골격이다. 헐리우드 영화 아이언맨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아이언맨이다. 이 외골격은 계단 오르기, 짐 들어 올리기, 집안일하기, 혹은 재활치료 등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 노년층의 삶의 질과 자율성, 독립성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자. 일본의 신생기업 이노피스는 자체 개발한 엑소머슬 장치를 이미 1000대가량 판매했다. 가격이 6,000달러부터 시작되는 이 장치는 등에 걸치는 형태로 몸을 지탱해줘 짐 가방 같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일을 돕는다. 외골격 장치의 핵심은 제어 장치에 있다. 사람의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반응이 필요하다. 이노피스의 최고 경영자 후지모토 다케시의 말이다. 다른 기업들도 신경계통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감지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근육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서다. 노년층을 위한 로봇공학 분야에서 일본이 세계를 선도하는 이유는 절대적, 상대적 모두 조건 모두에서 일본의 실버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노년층을 돌봐줄 돌보미들을 적당한 비용으로 찾기가 무척 어려운데 이민자들을 제한하는 정책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참고로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 외에
노년층을 돌봐주는 일은 90%가 이민자들의 몫이다. 2025년이 되면 일본에서는 간호사가 100만 명가량 부족해질 것이다. 지금 일본의 상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다. 일본은 인력 부족 문제를 로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토요타 같은 기업들은 이미 인간 보조용 로봇을 시험 개발했는데 의료업계에 투입하면 음성 명령만으로 물잔을 가져오거나 커튼을 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한다. 파로라는 물개 로봇도 있는데 인형처럼 생긴 이 로봇은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하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위로의 힘은 생각보다 엄청나서 환자들의 불안감과 우울증이 줄었고 병증이 호전되었다. 물개인 로봇 파로와 교감하는 치매 환자들은 사람들의 시야를 벗어나 이유 없이 돌아다니는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파로는 현재 전 세계 30여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데 덴마크에서는 구경 요양소의 80%가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 로봇의 모양이 친숙한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물개인 걸까? 개발자인 시바타 다카노리 박사는 환자들이 로봇을 실제 동물과 비교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자들은 개와 고양이 로봇에 대해 기대가 대단히 높을 뿐더러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양이 로봇을 싫어했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 로봇을 싫어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개를 자주 접하지 않았으니 비교하기 어려웠다. 미국은 실버 시장 관련 로봇 개발은 일본에 전반적으로 뒤처지지만 다른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브룩데일 시더 리빙은 미국 최대의 노년층 생활 공동체 개발 및 제공 업체로 10만 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는데 음성 인식이 가능한 디지털 도우미 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장치는 특히 관절이나 시력이 좋지 않은 환자들에게 유용하다. 이 회사가 개발한 로봇 엘리큐를 이용하면 인터넷 게임이나 화상 대화, 인터넷 강연 청취, 기타 사회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로봇들과 교감하는 노년층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며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적다. 브룩데일은 자신들의 목표가 앞으로 도래할 두 팔 벌려 로봇을 환영하는 시대를 주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일본에서는 또한 여러 연령대의 집단을 위한 로봇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나우 에볼루션의 V형 로봇은 병원에 오래 입원한 어린이 환자들과 교감하며 당뇨 환자가 스스로 상황을 확인하고 당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물리치료를 가르치고 뒤떨어지는 학교 공부를 지도하기도 한다. 적어도 아이들은 인간 돌보미보다 이런 로봇과의 만남을 훨씬 좋아하고 즐기는 듯하다. 로봇이 노년층과 아이들 돌보는 미래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현재 필요한 돌봄이 문제가 해결될 만큼의 충분한 인구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각국 정부가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민자들이 대부분 이런 돌보미 역할을 해왔는데도 말이다. 둘째는 노년층의 학업과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클 테일러는 60대가 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뭘 하고 싶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 분야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직접 사업체를 시작했다. 1997년에는 전체 신규 사업체에서 55세에서 64세의 창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5%에 불과했다. 월간 잡지 안트러프러너에 실린 한 기자의 지적이다. 그런데 카우프만 기업 활동 지수에 따르면 2016년이 되자 그 비율이 24%까지 올라갔다. 노년층의 기대 수명과 숫자가 높아지는 현상을 생각해보면 2030년 무렵에는 이들이 전체 기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 실버 시장의 큰손들, 건강, 로봇, 그리고 생필품 시장 외에 세계 경제에서 인구 노령화와 함께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는 바로 금융과 자산관리 분야다. 간단히 생각해도 돈에 관한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 태도는 나이가 들면서 변할 수밖에 없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소속 경제학자 두 사람이 실시한 최근의 연구는 그런 변화를 잘 드러낸다. 두 사람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상장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과 인구 노령화와 간 상관관계가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가 수익 비율은 주식의 가격을 1주당 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이 상장 기업이 올린 수익의 일부를 소유하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기꺼이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이 장차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업이 주식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런데 1950년대와 2010년대 초반 사이 미국의 모든 상장 기업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이 이런 양상을 보였다. 즉, 미국 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 떨어지고 낮아지면 다시 올라갔다. 어째서 이럴까? 연령대의 변화와 주가 사이에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장기간의 상관관계가 이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을 대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을 피하고 싶어 한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의 가치를 보고 돈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높은 위험이 따른다. 주식은 그런 투자 대상 중 하나다. 사람들은 50대 또는 60대로 접어들며 위험이 적은 채권에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자산 구조를 재조정한다. 그러다가 은퇴 시기가 가까워지면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바꾸기 시작한다. 연령대와 소비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다. 나이가 들면 소비 형태도 변한다. 더 이상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을 바꾸지 않으며 집도 사지 않으려 한다. 가능하면 살림살이 규모를 줄이려 하는 것이다. 일생 동안 투자한 소비의 성향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생각해보면 주식시장의 평가가 인구 통계학을 반영하는 현상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2030년을 생각하면 한 가지는 분명하다. 전 세계 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순이익과 관련 있는 주식이 가격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그리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나이 듦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 안에 있는 기회를 찾아 활용하면 주식시장과 연령대 간 관계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연령대의 변화는 금융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선 주택담보대출과 소비자 신용대출이 줄어들겠지만 그 대신 저축한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위험이 적은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는 훨씬 커질 것이다. 게다가 노년층에게는 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실장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에어비앤비는 그런 방법 중 하나다. 세계 여러 나라 은행들이 주택담보연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반대 개념인 이 상품은 주택 소유자가 사망 후 주택을 은행에서 넘기기로 약속하고 살아있는 동안 연금 형식으로 금액을 돌려받는다. 주택의 소유자는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동시에 주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현재 전통적인 은행들은 대출 자산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기술 발전을 적극 수용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전례 없는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 거기에 나아가 들고 있는 고객들은 또 다른 어려움이다. 사람들이 일정 나이를 넘어서면 저축하지 않는 순수한 소비 계층으로 바뀌기 때문에 은행으로 들어오는 저축 액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객의 예치금은 은행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자본을 확보하는 방법이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자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인구에 노령하는 자산관리, 상담, 그리고 연금이나 배당금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할 것이다. 문제는 은행들만 이런 수익률 높은 새로운 상품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온갖 종류의 금융기관들과 이른바 새로운 금융기술융합 업체들이 실버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컨벤셔널 벤처스의 창립자이자 미국 은퇴자 협회에서 영업혁신 부분 이사를 역임한 히오도라 라우에 따르면 핀테크라고 하는 금융기술융합 산업은 18세에서 35세를 위한 기술적 해결책 제공에 넘어서 모든 연령대와 세대의 필요를 채워줄 해결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핀테크는 여러 세대의 통합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징한다. 라우는 핀테크 전략의 핵심은 나이든 세대와 돌봄이 모두를 도울 수 있는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핀테크는 또한 가정의 재정을 책임지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부양 능력을 잃는 등의 골치 아픈 문제에서도 대처할 수 있다. 금융 전문 일간지 아메리칸 뱅거도 이 점을 강조한다. 그동안 가정의 재정을 맡아온 배우자가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이런 문제를 잘 알지 못하는 남은 4천만 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 브랜드 코탄스키는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이런 어려움에 부딪혔다.
사항을 모두 정리한 데만 3년이 넘게 걸렸다. 눈앞에는 그저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인 잡다한 것들만 보였다. 우선은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동안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해서 살아왔다. 코탄스키는 2017년 오니스트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이 회사는 가족이나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유언장과 소송 대리권, 그리고 자산 목록 등을 포함한 재무 관련 자료와 문서들을 공유하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재정을 관리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관련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오니스트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에게도 판매하고 있다. 또 다른 상황을 생각해보자. 역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나이 든 사람은 언제나 직장에 이를 수 있는데 이는 은퇴 이후의 재정적 문제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사회보장제도나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거나 갑작스럽게 실현 가능한 자산 운용 계획을 세우는 일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더구나는 실직하면 나타날 수 있는 자존감 하락 때문에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다. 라메아 조지프는 아버지가 실직한 후 페핀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자동화한 재무관리 계획과 상담, 그리고 투자 상품을 고객 5천여 명에게 소개한다. 궁극적으로 돈은 수단에 불과하더라도 사람들은 인생에서 돈을 가장 중요시하며 정기적인 수입이 있을 때 그 수입을 그냥 저축할지 아니면 채무를 정리해야 할지 아니면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데 투자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안내를 원한다. 페핀의 최고 경영자 캐서린 플렉스테의 말이다. 페핀은 대형 연금 기금에 관한 소프트웨어도 판매하고 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돈과 관련된 학대다. 특히 노년층에서 이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놀랍게도 이런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은 주로 친척이나 친구, 이웃, 돌보미, 변호사, 은행, 직원, 종교단체 지도자들이다. 약탈적 대출과 명예도용도 만연해 있다. 미국 노년층 보호협회에 따르며 노년층 20명 중 1명꼴로 돈 문제와 관련해 학대 범죄의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신고되는 경우는 44건 중 1건에 불과하다. 비영리 단체인 미국 노인연합회 추산에 따르면 이런 학대와 범죄, 사기와 연관된 피해 액수가 미국에서만 연간 최소 300억에서 360억 달러에 이른다. 액수 차이가 60억 달러에 이른다는 사실은 점점 늘고 있는 사례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미국 은퇴자 협회는 피해자 1인당 평균 피해 액수가 12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첨단 기술의 수익과 지출, 저축, 자산 총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사고를 방지하게 해주지만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금융 관련 사이버 범죄는 제대로 된 추적이나 방지가 어려운데 이 말은 해결책을 찾으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마도 인간을 도우면서 결국 범죄는 저지르지 않는 로봇을 만들어 제공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핀테크도 세상 물정에 얻은 노년층의 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 내 어머니는 회계사 출신이지만 빈틈이 없진 않았다. 에버세이프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 하워드 티슬러의 말이다. 티슬러의 어머니는 다른 법 문제에 잘 몰랐기 때문에 매주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한 수표의 결제를 다른 사람에게 시켰는데 어느 날 그동안 저축한 돈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었고 결국 나중에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될 때까지 나는 어머니가 사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에버세이프의 공동 창업자 리즈 노인은 맨해튼 지방검찰청에서 노인 학대 담당 부서를 담당했는데 여러 유명한 사건 중에서도 앤서니 마셜을 기소한 일화를 언급했다. 마셜은 사회사업가로 유명한 브룩 에스터의 외아들인데 어머니의 돈은 수백만 달러나 횡령한 죄로 유치장에 2개월간 수감되었다. 그가 어머니의 돈에 손댄 이유는 자신이 상속받을 유산이 어머니의 재산인 총 1억 달러 중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알츠하이머병을 심하게 앓고 있던 브룩 에스터는 아들이 하는 짓을 막을 수 없었다. 에버세이프는 또한 컴퓨터를 통한 기계학습으로 재무관리 분야에서 평소에 없던 일이 발생하면 이를 추적할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은 제3자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인 개념은 해당 소비자와 그 소비자에 가까운 사람 혹은 전문가에게 의심스러운 활동사항을 알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확인하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티슬러는 설명한다. 우린 리즈가 담당했던 노년층에 대한 금융 범죄들이 유형을 파악하고 거기에 기계학습으로 얻은 자료들을 더한다. 그리고 연금이나 다른 저축액이 비정상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감지하는 것은 물론 지출 형태의 변화나 의심스러운 투자, 그리고 본인 확인 없이 진행되는 계좌 개설 등도 확인한다. 실버 노동시장. 배우 로버트 디 니로와 앤 해서웨이가 주연한 영화 인턴에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벤 휘테커는 이렇게 중얼거린다. 이제 남은 남들을 뭘 하며 지내지? 운동이나 독서, 영화, 오락 같은 건 다 해봤어. 요가나 요리, 식물 가꾸기, 중국어 배우기까지 말이야. 진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벤은 결국 인터넷으로 오를 파는 작은 회사에 다시 취업한다.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 졸스 오스틴이 사회 공헌을 위해 실시하는 새로운 노년층 대상 일자리 알선 계획을 통해서다. 이런저런 소동을 거친 후 벤은 졸스에 가장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가 된다. 실버 세대의 지식과 경험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해서 낭비되는 재능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자. 게다가 2세의 숫자는 점점 더 늘고 있다. 잠시 눈을 돌려 집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사회에서 가장 활기차고 생산적인 계층이 되는 상상을 생각해보자. 독일이 최초로 통일되기 전 프로이센의 철혈 재상 옥토번 비스마르크는 사상 최초로 국가가 주도하고 보장하는 노령연금 제도를 실시했다. 노동자 계층의 미래를 보장해 줌으로써 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에만 집중하게 해주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로써 비스마르크는 전화기나 내연기관, 합성섬유 등 1800년대 후반에 나타난 여러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에 기여했다. 이 발명품들은 결국 근대화를 향한 혁명을 이끌어냈다. 또 다른 19세기의 발명품이 의무교육 확대와 함께 은퇴자를 위한 보장계획은 사람들의 삶이 학업과 노동, 그리고 은퇴라는 간단 명료한 3단계 진행 과정을 거치도록 만들어 주었다. 여기에는 개인의 선택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정부는 각자의 연령대에 맞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저장해 주었고, 사회적 규범은 그렇게 통제된 삶의 형태를 더 공고하게 만들었다. 정부와 법률, 그리고 주류 문화까지 나서서 그토록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특정 연령제가 되면 더 이상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65세 이상 혹은 정해진 나이 이상의 사람들은 사회 안에서 무언가를 주고받지 못하며 그저 의미 없는 구성원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이제 65세 이상은 은퇴한다는 공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사람들의 수명이 더욱 늘어나 2030년이 되면 평균 연령 55세는 앞으로도 22년을 더 살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그 배수가 25년으로 더 길다. 다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부분적으로도 경제적인 고려 때문이다. 미국 은퇴자 연구소 소장 캐서린 콜린스의 말이다. 그렇지만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는 욕구가 훨씬 강하다. 기업들도 숙련된 직원들의 은퇴가 낳는 손실을 더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그들의 지식도 회사 밖으로 사라지고 있다. 미국 은퇴자협회 부협회장 수전 웨인스톡의 말이다. 경험 많은 직원은 고용주에게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다. 보잉의 미쉐린, UPS 같은 대기업은 생산과 영업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이기로 했다. 또 다른 잠재적 이득도 있다. 연구에 따르면 성별이나 인종이 다양한 집단의 응집력과 생산성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대신 창의성과 기발한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연령대가 미치는 영향은 재직기간과 숙련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령대가 다양한 집단은 좀 더 창의적으로 변화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자동차 제조기업 BMW는 연령대가 다양한 작업조가 새로운 발상과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연령대가 다양한 부서는 주어진 문제를 더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다. 이 문제의 전문가인 헬렌 데니스의 주장이다.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수록 과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 영화 인턴은 회사에서 연령대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릴 때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영리하게 보여준다. 물론 분위기도 더 부드러워진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은퇴 연령을 넘기고도 계속 일하는 문제에 관해 대부분 관가하는 사실이 있다. 미국과 유럽 각국 정부들은 일정 연령대를 넘어선 사람들의 복지 문제를 완벽하게 책임지기를 점점 더 주저하고 있다. 실버 시장이 호황이다. 노년층이 새로운 기회다 하는 이야기들 역시 어쩌면 노년층은 정부의 도움 없이도 알아서 잘 살 수 있다는 선입관을 정치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컨대 정부의 재정 적자와 개인의 자립정신, 그리고 노년층의 상당수가 갖춘 소비 능력 등은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이 유일한 은퇴자금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관념을 점점 강화한다. 많은 정치가가 이에 노년층의 자신의 앞날을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과거 몇십 년 전부터 훨씬 많이 하고 있다. 즉, 7장에서 살펴볼 내용들처럼 집에 남는 공간을 빌려주거나 자가용으로 영업하며 부수입을 올리는 방식으로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60세 이상 노년층의 숫자는 머지않아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특히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등 수가 적은 젊은 납세자들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연관시키기 시작한다는 말이다.